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의미하는 영어 크루세이드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그 뜻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7세기 이후 유럽의 학자들이 사용하면서 점차 정착된 용어이고, 당시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지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가한 자신들은 순례자라고 했지요. 물론 무기를 소지하고 떠나는 이상한 순례길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자군을 소집하게 되는 배경부터 제1차 십자군 전쟁까지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은 1071년에 비잔티움 제국이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패배하며 이슬람 세력에게 농락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잔티움 제국이 유럽의 최강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유럽의 교황과 황제는 더 이상 서로 연합해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의 상황은 교황과 황제, 왕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열 경쟁을 벌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열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각각의 국가별로 보면 당시 프랑스는 필리프 1세 시기로 지방 봉건 영주들이 분열해서 왕권이 미약했습니다. 왕은 단지 파리 임금만 통제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왕권이 교황 아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교황권이 프랑스에서 왕권을 확실하게 앞서는 것은 1095년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필리프 1세가 교황 우르바누 2세에 의해 파문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하인리 4세였습니다. 그는 교황 그레고리오 7세와 성직자 서임권 분쟁으로 유명합니다. 하인리 4세는 카노사의 굴욕을 겪으면서 교황의 권위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권력보다 앞서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잉글랜드는 정보강 윌리엄 1세와 그의 아들 윌리엄 2세 시기였습니다. 교황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교회 문제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는 신성로마 제국 영토이면서 자치를 누리고 있었고, 남부 이탈리아는 노르만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노르만인들은 교황의 필요로 내려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황과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교황령은 교황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카스티아나 아라곤과 같은 여러 기독교 왕국과 이슬람의 무라비트 왕조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레콘키스타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제1차 십자군 전쟁 중 유일하게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반도를 지켰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비잔티움은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패배하여 아나톨리아 반도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는 제국의 주요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력에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황제 로마누스 4세가 포로로 잡혀서 폐위됨에 따라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불안정이 권력 투쟁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는 전략적 요충지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하며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셀주크 투르크 역시 영토가 너무 비대해진 결과 중앙 집권이 약화되고 지방 영주들이 자신의 지역을 지키는 분열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81년 즉위한 비잔티움 제국의 알렉시우스 1세 콤네노스가 서유럽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까지 유럽이 교황 밑으로 서열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십자군은 출발할 수 없는 군대였습니다. 그 서열 정리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권과 황제권의 우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군 원정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군대가 모이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1071년 펼쳐진 만지케르트 전투를 지켜보면서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이슬람 세력의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비잔티움이 뚫리면 다음 타겟은 서유럽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교황은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기 20년 전에 이미 파멸을 막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9에서 10세기를 거쳐서 바이킹이나 헝가리의 공격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서유럽에는 외부 침략에 대비하여 무장한 기사들과 보병이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산지하는 군대를 황제와 왕들이 통제하여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는 이번이야말로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고 그들을 묶어낼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방으로 출전하는 전략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유럽의 교회를 보호할 책임자로 신성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를 지목했습니다. 하인리 4세는 기쁜 마음으로 이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금세 틀어졌습니다. 그레고리오 7세가 황제가 주교와 대주교를 임명하는 서임권에 반대하는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인리 4세는 그레고리오 7세에게 권력에 눈이 멀어서 교황 자리를 찬탈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편지로 응수했습니다. 서열 정리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죠. 1076년 그레고리오 7세가 하인리 4세를 파면했습니다. 둘의 싸움을 지켜보던 유럽의 다른 귀족들이 차츰 교황의 편에 서면서 하인리 4세는 결국 이듬해 겨울 카노사의 성에서 교황에게 사죄하였고 교황은 파면을 철회했습니다. 이것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이제 교황권이 황제권을 지배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자 유럽의 다른 왕들과 봉신들도 교황의 편에 가담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교황이 유럽을 통합하고 십자군 전쟁을 펼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셀주크 투르크의 압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가 넘어가면서 제국의 방어력도 많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견디지 못한 알렉시우스 1세가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성지를 지키고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유럽의 기사와 병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임 황제 그레고리오 7세의 서열 정리로 우위권을 확보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1095년에 클레르몬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교황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돕기 위해서 십자군을 조직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교황은 공의회에서 어떤 연설을 했을까요?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창자, 말뚝, 내장, 단칼, 목, 성폭행 등 원초적인 말로 연설했다고 합니다. 지금 교황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과연 그랬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 연설로 군사적 기독교 문화에 젖어있던 많은 기사들의 분노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교회는 중요한 설득이론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봉건적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여 청중을 이해시킨 것이었습니다. 중세 봉건 영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에게 살아갈 땅을 분봉받은 봉신인데 주군이 부당하게 땅을 빼앗겼다면 주군을 돕는 것이 봉신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서 모든 이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모두 십자군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 내용은 성지로 가는 원정에 참가하여 전투에 임할 것과 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것, 서약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면되고 종교적 구원이 보장될 것 등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전투와 희생을 통해서 기독교적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징표로 자신의 옷에 십자가를 꿰매 넣었습니다. 1085년 그레고리오 7세가 죽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군대 소집을 10년 후 우르바노 2세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한편 십자군에 참가하는 전사들은 자신이 순례자임도 서약했습니다. 여기서 순례는 그리스도가 안치되었다가 부활한 성묘에 찾아가는 순례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옷에 십자가를 꿰매 달아서 순례자임을 표시했습니다. 제1차 십자군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이 아닌 순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군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바라는 노인, 여성, 아이들도 참전하겠다고 몰렸습니다. 우르바노 2세는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속간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대략 15만 명이 순례자의 십자가를 달고 소집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교도 투르크족을 한 번에 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십자군 전도사 은자 삐에르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말솜씨로 청중을 홀렸습니다. 은자 삐에르를 따르는 사람 중에는 군인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목적지도 모른 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길을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식 출정 날짜인 8월 15일 이전인 4월에 이미 은자 삐에르와 그 추종자들은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8월 1일 삐에르 일행이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고 알렉시우스는 삐에르를 만났습니다. 알렉시우스는 본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삐에르는 동의했지만 추종자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 외곽에서 주둔하고 있었는데 식량을 사 먹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탈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알렉시우스는 어쩔 수 없이 출정을 허락했습니다. 8월 6일 그렇게 민중 십자군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넜습니다. 니케아에서 일부는 약탈에 성공하며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모두 참살되었습니다. 피에르만이 목숨을 건졌죠. 제1차 십자군 본대는 교황의 계획대로 1096년 8월 중순 출발했습니다. 주요 지도자들은 고드프르와 드 부용과 보에몽 드 타란토, 레몽 드 생질, 타나크레드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1096년 말부터 1097년 초까지 콘스탄티노플에 헤쳐 모인 후 알렉시우스 1세와 협정을 맺고 비잔티움 영토를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1097년 5월 십자군이 니케아를 포위하고 6월에는 비잔티움 군대의 도움으로 니케아를 함락했습니다. 이어서 7월에 도로일라에서 셀주크 투르크 군대와 교전 끝에 승리하였습니다. 1097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는 안티오크를 포위하고 함락시켰습니다. 이어서 1098년 3월 보에몽의 조카 발두인이 에데사를 점령하고 에데사 백국을 건국했습니다. 1099년 6월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서 포위하였고 7월에 함락시켰습니다.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고드프로와 드 부용이 성묘의 수호자라는 칭호로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고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아스칼론에서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격파했습니다. 이 전투로 사실상 십자군은 레반트 정복을 마쳤습니다. 제1차 십자군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크 왕국, 에데사 백국, 트리폴리 백국 등이 건국하였습니다. 이것은 레반트 지역을 기독교가 장악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셀주크 투르크는 분열된 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며 십자군 국가들은 안정적 통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전열을 정비한 이슬람은 1144년에 명목상으로는 셀주크 투르크 제국하에 있지만 사실상 독립적으로 모술과 알레포를 다스리던 임나드 앗딘 잔기가 에데사를 공격해서 함락했습니다. 이 결과는 십자군 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서유럽에서 제2차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제1차 십자군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이쪽에 빨간색이 툴루즈 백작 레몽 드 생질이고요. 노란색이 로베르 드 플랑드르 백작입니다. 파란색이 고드프라 드 부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인가요? 똥색인가요? 여기가 이제 보에몽 드 타란토 공작입니다. 여기는 여기 이탈리아 남단 여기에 타란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이 이 지휘관들이 그 콘스탄티노플에 헤쳐 모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이게 영어가 아니어가지고 읽기 어려운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핀란드어랍니다. 핀란드어로 연합군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두색으로 연합군이 이렇게 진군을 해서 에데사나 뭐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함락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1차 십자군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1099년 7월에 그 십자군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누가 통치하느냐 문제로 많이 싸우게 됩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교황의 그 특사나 아니면 예루살렘 총 대주교가 예루살렘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이 십자군 장군들은 자기들이 직접 예루살렘을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했겠죠. 그렇게 해서 토론을 했는데 결정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에 이슬람의 파티마 왕조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영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파티마 왕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루살렘의 통치자를 빨리 결정해서 그 수장을 중심으로 이제 방어태세를 갖춰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레몽 드 생질하고 고드프로아 드 부용이 남았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입성하게 되었던 고드프로아가 승리하면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단지 성묘의 수호자
라고 불렀습니다. 성묘, 예수의 무덤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99년 8월에 파티마 왕조가 아스칼론 지역으로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아스칼론이 어디냐면은 현재 그 가자지구 바로 위쪽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서 아스칼론 전투에서 십자군이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거의 괴멸시키면서 이제 서유럽이 안정적으로 레반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십자군으로 건국된 기독교의 4개 국가를 시간순으로 알아보면요. 먼저 1098년에 에데사 백국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에 안티오키아 공국이 건국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099년에 예루살렘 왕국이 설립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1102년에 트리폴리 백국이 건국되게 되는데요. 이 트리폴리 백국이 마지막에 건국될 때 이제 그 고드프라드 부용이 예루살렘 왕국이 되니까 나는 그러면 레몽드 생질은 여기 위로 올라가서 트리폴리 백국의 왕이 돼야지 하고 이렇게 건국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1102년에 그 트리폴리 백국이 건국되지만 트리폴리 자체가 함락되는 거는 1109년입니다. 그래서 1109년이 그 트리폴리 백국의 스타트로 보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제2차 십자군의 진군로인데요. 시간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슬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라믹 렌즈 땅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이슬람 땅이고요. 그리고 분홍색이 십자군 국가들입니다. 십자군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에게 삥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슬람 사람 중에서 장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 소속으로 모술을 지배하고 있던 이마드 앗딘 장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술이 어디냐면 그 우리 이라크의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할 때 그 티그리스 강 북부에 이제 모술이 있거든요. 대략 이쪽 뭐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대략 이쪽에 모술이 있고 했는데 여기에 있었던 이마드 앗딘 장기라는 인물이 이렇게 세력을 넓혀서 알레포까지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데사 백국을 실제로 넘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1143년에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자 안티오크를 동시에 섭정하고 있었던 폴크 5세가 사냥 중에 낙마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어려서 왕위를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였던 멜리장드 여왕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 협동을 해야 되는 그 에데사 백국과 안티오크 공국이 이때 당시에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티오크와 에데사가 먼저 전쟁을 할 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이 나서서 이들을 중재해야 됐는데 그 중재하지 못하고 왕이 사망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슬람의 이 장기가 드디어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하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조건, 그 여성이 당시만 해도 여성이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고 기독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144년에 그 장기가 에데사를 포위하고 함락합니다. 보시면 이슬라믹 빅토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에데사가 안티오크의 원군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거절했고 예루살렘은 보내주지만 조금밖에 안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먼저 함락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북쪽에 있었던 이슬람을 막아주고 있었던 이 완충국 역할을 에데사가 하는 것이었는데 에데사가 무너지게 되니까 완충국이 사라지고 바로 성지가 털릴지도 모르는 이런 그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서유럽에 있었던 가톨릭, 교황을 비롯해서 가톨릭 세계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1차 때만 하더라도 무적처럼 보여졌던 그 십자군 국가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쌓였고 이제 드디어 제2차 십자군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데사 백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1145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에우제니오 3세가 다시 한번 부활의 땅으로 갈 것을 촉구하는 교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1차 십자군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미 성지가 기독교 국가의 땅이었기 때문에 성지를 탈환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신 제시했던 목표가 바로 십자군 원정을 떠남으로 해서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면 그러면 이제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전한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요 사람들입니다. 콜라드 3세나 뭐 루이 7세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제 지도를 읽어보면 먼저 이 파란색이 서유럽의 가톨릭 세력입니다. 그리고 오소독스 여기 이제 동방 정교회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십자군 국가 그리고 여기 이슬람이 스페인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에데사 백국 뭐 안티오크 공국, 이렇게 트리폴리 백국, 예루살렘 왕국 있고 에데사 백국은 함락된 상태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십자군이 승리한 전투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리스본에선 이겼다. 그리고 나머지 이슬람이 여기 도리라에움이나 뭐 다마스커스나 에데사에서는 이슬람이 이겼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출발한 거는 당시 플랑드르 지방에 있었던 노르만인들과 잉글랜드의 연합부대가 그 다트머스에서 1147년 5월에 가장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포르투갈을 지나가게 되는데 당시에 포르투갈의 알폰소 1세가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었던 리스본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알폰소 1세가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은 원래 목표가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갈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알폰소 1세가 여기를 만약에 함락하면 너희들이 약탈하는 것을 허락할게 라고 달콤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십자군이 실제로 리스본에 멈춰 서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3개월에 걸쳐서 공격하고 결국에 리스본을 함락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이듬해 봄에 바로 이제 다시 그 이슬람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콜라트 3세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인츠에서 여기도 그 1147년 5월에 마인츠부터 출발해서 리겐스부르크, 뭐 비엔나,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소피아, 아드리아노플 거쳐서 콘스탄티노플에 그해 9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비잔티움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인물이 마누엘 1세 콤네누스인데 이 마누엘 1세가 이 콘라드 3세의 군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유럽에서 그 비잔티움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뭐 아드리아노플이나 이렇게 지나면서 엄청나게 약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꼴배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원래 다른 부대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시키게 해버리죠. 그래서 니케아에 가가지고 결국에 그해 10월에 바로 도리라에움에서 현재 튀르키에 전투를 펼칩니다. 이슬람하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니케아로 돌아와서 후테에서 여기서 프랑스군을 기다리게 됩니다. 루이 7세의 군대를. 루이 7세 군대도 사실 그 1147년 6월에 한 달 후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메치에서 출발을 해서 독일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진군을 해서 여기 10월 달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서 이 니케아에서 그 콘라드 3세를 만나서 어떻게 전쟁을 앞으로 펼쳐야 될까라고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라에움에서 전투를 패배하기도 했고 이쪽으로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로 바로 쳐들어가면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최대한 비잔티움 영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십자군 국가로 가자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로 이렇게 육로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로 있고 대부분은 저는 이제 헤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육로로 왔겠네요. 이렇게 헤로와 육로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이렇게 십자군 국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병참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또 비잔티움 제국 자체의 땅을 지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과도 유혈 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탄치 않게 가지만 어찌어찌 전투를 펼치면서 결국에는 그 콜라드 3세와 그 루이 7세의 부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앞으로 에데사 백국을 어떻게 다시 탈환할까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에데사 백국은 너무 멀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하기로 결정한 곳이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를 먼저 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빼앗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실패한 겁니다. 당연히. 이때는 그 아빠 장기가 죽고 그 아들이었죠. 누르아딘 장기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결국에는 패배하고 에데사 탈환은 시도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드 3세는 이제 배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육로로 해서 독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루이 7세도 배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 7세가 이 전투의 패배가 우리 십자군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비잔티움 제국이 우리를 많이 방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정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비잔티움을 혼내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이제 결국에 제 4차 이제 3차 4차가 되면서 십자군 전쟁의 성격을 일부 좀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단순히 기독교 세력이 연합해서 이슬람 세력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세력에서도 이 서유럽의 가톨릭 세력과 이 동방정교회가 서로 다투면서 여기도 전쟁을 펼칠지도 모르는 이런 국가 간의 전쟁으로 약간 변질시키는 시발점이 바로 제2차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3차부터는 2차 때도 여기 비잔티움이 실제로 이슬람과 연합해서 여기 서유럽 군대를 대항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성격이 제3차부터는 조금씩 바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제3차 십자군 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3차 십자군 지도입니다. 1190년경입니다. 먼저 지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 앙주 제국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당시에 잉글랜드 영토가 프랑스까지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홀리로만 엠파이어가 이렇게 있고요. 이탈리아 중부까지 먹었네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오른쪽에 또 있고요. 그리고 십자군 국가들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크루세이드 스테이츠 이렇게 있고요. 이집트에는 보시면 아이유브 왕조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 이제 3차 십자군이 가기 전에는 아이유브 왕조는 아니고 파티마 왕조 상태였을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남쪽에는 알모하드 에미레이츠라고 돼 있네요. 아미르국이었나 봅니다. 보시면 잉글랜드 함대가 이렇게 포츠머스에서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리스본 지나서 지브롤트를 지나서 마르세유 해서 이렇게 시칠리아까지 이렇게 도착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차드 1세는 당시에 필리프 2세와 프랑스의 베질레이에서 출발합니다. 따로. 그래서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합류하게 되는 것이고요. 프랑스 함대는 이렇게 제노바에서 시칠리아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필리프 2세도 여기 베질레이에서 같이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페로로 해서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이 사람은 여기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레티스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독일어로 하면 레겐스부르크가 됩니다. 레겐스부르크에서 이렇게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쭉쭉쭉 해서 콘스탄티노플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먼저 진군을 하다가 괴크수강에서 여기서 읽어보면 이제 익사했다. 괴크수강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가 익사한 곳입니다. 죽은 강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아들이 이렇게 군대를 데리고 진군을 하는 것이죠. 지도를 여기까지 읽어놓은 상태에서 시간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라딘이 이슬람 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에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아딘이 이 북쪽의 이슬람을 모두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파티마 왕조를 통합하고 싶어졌죠.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왕국, 지금 헷갈리실 텐데 아직은 예루살렘이 살라딘한테 함락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예루살렘 왕국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왕국. 남쪽의 예루살렘 왕국도 역시 아말릭 1세 시기였는데 이 사람도 이집트를 먹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파티마 왕조가 왕권 다툼이 심하게 벌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었던 누르아딘도 남쪽에 있었던 아말릭 1세도 모두 이 카이로를 먹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누르아딘이 자신의 부하 중에서 시르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시르쿠라는 인물을 이집트로 보내서 왕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샤와르라는 인물과 다르감 중에서 이 다르감을 쳐내고 샤와르를 권좌에 앉힙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샤와르와 시르쿠 사이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당연했을 겁니다. 이 샤와르의 왕권을 이 시르쿠가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샤와르가 여기다 쓰는 것보다는 여기다 쓰는 게 낫겠습니다. 샤와르가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냐 하면 바로 기독교 세력이었던 아말릭 1세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슬슬 족보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당시에도 종교가 무조건 1순위는 아니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먼저였죠. 사람이니까 당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말릭 1세가 1164년에 원군을 보냈는데 보니까 아말릭 1세가 시르쿠를 이길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르하딘이 배후에서 십자군을 공격하면서 시르쿠를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릭은 어쩔 수 없이 일단 이슬람 세력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가 일단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3년 후에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데 이번에도 샤와르가 아말릭 1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말릭이 실제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서 여기서 파티마 왕조를 구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 그 구해준 대신에 이때부터 파티마 왕조가 이집트의 십자군 주둔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예루살렘 왕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말릭이 보기에 얘네 너무 허약하네. 내가 직접 내려가면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집트로 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샤와르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누르하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완전 콩가루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누르하딘이 다시 한번 시르쿠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르쿠가 바로 살라딘의 삼촌입니다. 그래서 시르쿠가 카이로로 가서 카이로에서 십자군을 막아내거든요. 그리고 시르쿠가 이번에는 샤와르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바로 파티마 왕조의 와지르, 즉 지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시르쿠마저도 바로 연이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르쿠의 조카였던 알-나시르 살라하딘, 즉 살라딘이 삼촌의 뒤를 카이로에서 잇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르쿠보다 살라딘이 더 출중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라딘이 카이로에다가 성도 쌓고 군대도 재조직하고 재정비하면서 어떤 외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가 결국에 그 1171년에 그 파티마 왕조, 허울뿐인 파티마 왕조를 없애버리고 아이유브 왕조를 개창하면서 이집트 지역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유브 왕조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지만 당시는 요 예루살렘이 다 아이유브 왕조 것은 아니었다. 여긴 예루살렘 왕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아이유브라는 말은 그 살라딘의 아버지 이름이 나무즈 아틴 아이유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성을 따온 거죠. 그래서 살라딘의 성도 아이유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랍 세력은 이 누르하딘과 남쪽의 이집트의 살라딘의 양두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74년에 누르하딘도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누르하딘의 아들도 어렸기 때문에 왕권 공백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한 살라딘이 먼저 공격한 곳이 바로 다마스쿠스였습니다. 이렇게 다마스쿠스를 먼저 공격해서 다마스커스를 함락시키면서 이슬람 남부를 살라딘이 다 통합한 것이죠. 그리고 이 누르하딘이 죽던 같은 해 1174년에 예루살렘 왕국에 있었던 아말릭 1세도 같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그 13살짜리 그 보드행 4세였는데요.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보드행 4세가 바로 그 왜 킹덤 오브 헤븐에 보면 그 마스크 쓰고 나오는 그 한센병 걸린 그 왕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드행 4세입니다. 그래서 그 한센병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이었죠. 결국에는 10년 더 살다가 보드행 4세도 죽고 보드행 5세가 즉위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행 4세의 조카인 보드행 5세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 보드행 5세의 어머니가 시빌라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빌라가 보드행 4세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드행 5세도 즉위한 다음에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빌라가 자기 남편이었던 프랑스 출신의 기 드 류지냥을 즉위시킵니다. 이 기가 그 킹덤 오브 헤븐에 보면은 거의 망나니로 나오는 그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입니다. 그래서 기가 1187년에 벌어지는 하틴 전투, 하틴 전투 결정적인 전투죠. 하틴 전투가 예루살렘 북쪽에 대략 이쯤 될 겁니다. 이 경계. 이 하틴 전투에서 살라딘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기가 포로로 잡혀버리죠. 물론 훗날 나긴 하지만 그래서 하틴 전투의 결과로 예루살렘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지가 살라딘에게 넘어가면서 이런 지도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 지도가.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에 충격을 먹은 서유럽 사람들이 이제 제3차 십자군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1187년 10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유럽에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8세가 칙령을 발표해서 유럽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 7년 동안 강제로 휴전할 것을 명령합니다. 덕분에 당시 전쟁을 펼치고 있었던 잉글랜드의 헨리 2세와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휴전 협정에 조인하고 십자가 서약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프랑스의 베질레이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만 싸우고 우리 십자군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3차 십자군이야말로 십자군 운동의 정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각국의 왕들이 직접 참가하는 십자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 프랑스의 필리프 2세, 신성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1세가 몽땅 참전을 했고요. 이 지도에는 지금 없지만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이쯤 되겠죠. 레오폴트 5세도 출전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189년 4월에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가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레겐스부르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슝슝슝 내려와서 당시 이제 병력이 기병 3천을 포함해서 15,000명, 역대 최고로 많은 군사수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에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비잔티움 길 따라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여기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왔네요. 넘어오다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 그 비잔티움 황제가 이사키우스 2세였는데 이 사람은 되게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차 때 독일군이 넘어오면서 너무 많은 약탈을 하기도 했고 우리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진군했고 해서 이제 못마땅한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바르바로사가 진군을 하다가 어디서 죽냐? 자,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레프 현 괴쿠스 강입니다. 여기서 도착해서 강을 여기로 이렇게 건너다가 익사해서 죽습니다. 대충 읽어보면은 그 1190년 6월 10일에 괴쿠스에서 익사해서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프리드리 6세가 나머지 부대를 이끌고 이렇게 와가지고 레반트로 넘어와가지고 아크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1190년 7월에 리처드 1세와 필리프 2세가 이제 시칠리아 북쪽 그 메시나라고 되어 있네요. 이 메시나에서 만나가지고 각각 함대를 출발시킵니다. 1190년 7월에 만났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4월에 필리프가 먼저 이렇게 배를 타고 크레타섬을 지나가지고 아크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6월 달에 리처드 1세가 먼저 이렇게 또 출발해서 빨간색이죠. 바로 크레타를 거치지 않고 여기에 키프러스로 바로 가서 이 키프러스를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아크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프러스가 그 향후 그 십자군의 주요 보급로가 되기 때문에 그 키프러스의 점령이 제3차 십자군 행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편 당시에는 아크레에서 이미 1년 전부터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초반에는 그 예루살렘을 잃어버렸던 드 리지냥의 십자군하고 그 프리드리 6세가 이렇게 몰고 온 그 독일 군대 그 살라딘에 맞서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 필리프 2세와 리처드 1세의 군대가 모두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아크레를 다양한 공성 무기로 아크레 성벽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1191년 7월에 아크레 수비군이 항복을 합니다. 이로써 십자군이 향후에 펼쳐지는 중요한 그 거점인 그 아크레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이후에 프랑스의 그 필리프 2세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리처드 1세만 홀로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필리프 2세가 돌아간 이유는 그 건강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그 프랑스의 내부 문제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필리프 2세는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91년 9월에 아르스프가 이 아크레 바로 밑입니다. 이 바로 밑에 아르스프라는 곳에서 리차드 1세가 살라딘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러면서 또 남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 예루살렘을 함락하지는 못합니다. 보급 문제도 있었고 내부 분열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제 다시 후퇴하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 4월에 다시 재공격을 하지만 다시 한번 실패하면서 진격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리처드 1세와 살라딘이 협상을 통해서 향후 3년간 휴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서 기독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협정 이후에 리처드 1세가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 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다가 쪼쪼쪼 가다가 이 시실리 근처까지 다 와서 여기서 폭풍을 만납니다. 리처드 1세가. 그래가지고 여기로 바로 가지 못하고 여기 아드리아 해 쪽으로 이렇게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가 난파당하고 결국에는 이쪽에 현재 크로아티아 지역으로 불시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더 이상 해로로 못 가겠네,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이 위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육로로 가야겠네 하고 못 알아보게 이렇게 변장도 하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도나우강 근처에 여기 대략 요쯤 어딘가에 빈이 있겠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레오폴트 5세에게 포획당하게 됩니다. 레오폴트 5세가 왜 포획을 했냐 하면 그 리처드 1세가 이 아크레 공격을 할 때 잘 그 레오폴트 5세를 등용하지 않았거든요. 섭섭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포획을 한 다음에 리처드 1세를 당시 홀리로만 엠파이어의 황제였던 하인리 6세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6세가 잉글랜드에게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는 것이죠. 리처드 1세의 엄마가 모금을 해서 결국에는 돈을 맞춰서 리처드 1세는 풀려나게 되고 잉글랜드에 귀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돌아와서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던 존왕을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키죠. 존왕의 반란을 물리치고 왕권을 확실히 다지게 됩니다. 이때 이 반란을 꿈꿨던 이 존왕이 훗날 사다시망이 죽은 다음에 잉글랜드에서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죠. 거기에 서명하는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십자군은 평가가 엇갈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크레를 비롯해서 여러 거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군 활동이 유지되었다는 점, 기독교도들의 예루살렘 방문도 허용되었다는 점, 십자군이 여전히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제3차 십자군을 성공적인 원정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실패한 원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보시는 표는 십자군 총괄표인데요.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표인데, 제4차 십자군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군대를 끌어들였다가 망해버린 비잔티움 제국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3차 십자군에서 당시에 리차드 1세와 살라딘이 조약을 체결한 게 언제냐, 1192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 6년간 1198년까지는 대체로 국지전이 있긴 했지만 평화롭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1198년에 당시에 30대로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인노첸시오 3세가 즉위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인노첸시오 3세가 즉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당시에 잉글랜드의 리처드 1세와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이 십자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휴전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십자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이었습니다. 어쨌든 휴전을 하기로 했는데 당시에 리처드 1세가 먼저 석궁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승 분쟁도 일어나고 내부 권력 다툼이 심해지니까 잉글랜드는 제4차 십자군에 출전하지 못하겠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도 덩달아서 출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잉글랜드 뒤를 냅두고 만약에 십자군을 떠났는데 뒤통수 맞게 될 가능성이 많았죠. 그래서 잉글랜드가 출전을 안 하니까 프랑스도 같이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마저도 당시에 하인리 6세가 사망하거든요. 그러면서 내부 권력 다툼 문제가 신성로마 제국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3차 십자군의 주역이었던 세 나라, 잉글랜드,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이 몽땅 다 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4차 십자군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몬페라토가 지금 현재의 피에몬테 지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정도 됩니다. 대략 정확하진 않습니다. 요 피에몬테의 보니파시오 1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몬페라토입니다.
요 가운데 주도인 이제 토리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귀족들, 이탈리아에 있었던 귀족들이나 프랑스 북부에 있었던 일부 조그만 귀족들만이 출전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의를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는 게 낫겠냐. 당시에 최고의 세력이 바로 이집트였거든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이유브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유브 왕조만 무너뜨리면 예루살렘을 먹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니까 이집트를 먼저 공격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로로 가서 공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왕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대가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였죠. 함대가 있어야 배 타고 가서 공격을 할 텐데 제3차 같은 경우에는 리처드나 필리프나 모두 다 각국의 왕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함대가 있지만 여기 요 귀족들은 함대가 없었습니다. 함대를 운영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함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왕들이 잘 허락을 안 해주죠. 그래서 방법은 어떤 다른 함대를 보유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 배들을 이끌고 공격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곳이 바로 베네치아인 거죠. 당시에 베네치아는 희한하게 신성로마 제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공화국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베네치아가 왜 오랜 시간 동안 공화국으로 유지되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베네치아가 공화국으로 신성로마 제국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들은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함대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이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베네치아의 도제, 이 사람들은 왕이 없으니까 이태리 말로 그 최고 지도자를 도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제 엔리코 단돌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십자군이 베네치아로 가서 엔리코 단돌로와 협상을 시작한 것이죠. 그게 1201년입니다. 자, 다음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이 발생하는 1202년보다 1년 전인 1201년에 여기 베니스라고 돼 있네요. 이 베니스와 이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십자군이 이 베니스에게 8만 5천 마르크의 돈을 주는 대신에 이 베니스가 십자군에게 충분한 식량과 기사 5천 명, 그리고 보병 2만 명, 그리고 이들을 이집트까지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함락하고 나면 전리품을 나눠 갖기로 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죠. 그런데 이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협상을 한 거는 보니파시오 1세가 아니고 쌍파뉴의 티보라는 사람인데 이 티보가 협상을 하다가 죽거든요. 그 협상까지 해놓고 실제로 출발을 할 때는 보니파시오 1세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베네치아는 그때부터 약 1년 동안 십자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식량도 비축하고 선박도 정비하고 하면서 그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십자군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군이 모여들거든요. 다 베니스에 모여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십자군은 그 돈을 객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인 사람은 다 모이기로 한 수의 3분의 1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3분의 1밖에 못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니스는 돈을 안 주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도 제4차 십자군이 해결할 수 있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베네치아가 역으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당시에 베네치아에게 대들고 있었던 옆나라 자다르, 여기 이제 자라라고 써 있는데 이 자라는 이태리였고요. 이 크로아티아 말로 하면 자다르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는 도시입니다. 이 자다르라는 도시가 우리 베니스한테 덤비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좀 같이 가서 정리하자. 그리고 나서 그 전리품으로 우리가 나머지 3분의 1을 채우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당시에 이 자다르의 왕이 십자군 서약까지 하고 십자군을 같이 출발하기로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 차마 공격을 할 수가 없었는데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자라로 출발을 해서 실제로 자라를 함락을 합니다. 그게 1202년 11월입니다. 그래서 1202년 11월에 이렇게 제4차 십자군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라가 함락됐다는 사실이 로마 교황에게도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교황이 노발대발하면서 제4차 십자군을 모조리 파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십자군을 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4차 십자군이 급하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교황한테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요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돈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라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다 듣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제 너희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성지 탈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대의 명분이 있으니까 내가 요번 한 번만 파문을 철회해 주겠다 하면서 봐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4차 십자군이 출발할 수 있는 동력이 일단 마련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다르를 점령했지만 이 자다르를 약탈해가지고는 베니스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다 모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1202년이 넘어가고 1203년이 되었죠. 그런데 이 1203년 봄에 갑자기 비잔티움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에 비잔티움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사키우스 2세라는 사람인데, 이사키우스 2세가 친형인 알렉시오스 3세의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날 때 이사키우스 2세가 자기 아들인 알렉시우스 4세를 데리고 요렇게 배를 타고 요렇게 지중해로 나와가지고 아드리아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4차 십자군이 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요렇게 가서 첩보를 얻은 다음에 제4차 십자군한테, 그러면 우리는 사실 여기 돈이 많아. 근데 뺏겼거든. 돌아가서 숙부인 알렉시우스 3세를 물리치고 아버지를 복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러면 제4차 십자군이 겪고 있는 자금 문제를 우리가 몽땅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군사까지도 우리가 모두 다 지원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4차 십자군이 솔깃하는 거죠. 교황이 파문을 해서 경고했는데 또 가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공격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돈이 없으니까 또 어쩔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03년 4월에 제4차 십자군의 함대가 이렇게 자라를 출발해서 이렇게 지중해를 타고 넘어 들어가서 콘스탄티노플에 언제 도착하냐? 2개월 후인 1203년 6월 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도착하자마자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좀 상황을 보고, 그러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 이사키우스 2세 편을 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싸웠는데 사실 군사 수도 비잔티움 제국이 더 많았고 알렉시우스 3세가 적극적으로 싸웠다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이 동요하고 쿠데타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시우스 3세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모든 재화를 들고 톡깁니다. 어디로 톡기냐? 이렇게 트라키아 쪽으로, 이제 현재 그 불가리아 쪽으로 이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을 먹게 된 거죠. 제4차 십자군이. 그렇게 해서 이사키우스 2세를 복위시키고 아들 알렉시우스 4세를 공동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사키우스 2세가 형과의 권력 다툼에서 눈이 멀거든요. 이제 당시에 그 비잔티움 제국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이쪽 사람들은 형벌 중에서 시력을 멀게 하는 이런 형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동 황제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십자군한테 돈을 줄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알렉시우스 3세가 트라키아 쪽으로 도망칠 때 몽땅 다 돈을 들고 도망쳤기 때문에 제4차 십자군에게 줄 수 있는 전리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금을 왕창 부과해가지고 그 돈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제4차 십자군에게 돈을 주려고 하니까 민중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쿠데타가 또 다시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민중봉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알렉시우스 두카스 무르츠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르츠플루스라고 불린 이유가 짙은 눈썹을 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르츠플루스가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알렉시우스 4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4차 십자군이 어쩔 수 없이 무르츠플루스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돈을 내놔라. 우리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는데 알렉시우스 3세 쫓아냈으니까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무르츠플루스는 뭔 소리냐. 그거는 알렉시우스 4세랑 한 약속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난 너희한테 돈 못 준다. 이러면서 협상이 깨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르츠플루스가 알렉시우스 4세를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제4차 십자군은 그래 그렇게 나왔어? 그럼 니네 한번 죽어봐라 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제2차로 다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격을 시작한 게 1204년 4월입니다.
4월에 제4차 십자군이 두 번째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초반에만 잠깐 비잔티움 군대가 유리했다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르츠플루스도 또 알렉시우스 3세처럼 똑같이 트라키아 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무르츠플루스는 도망치다 잡혀가지고 죽거든요. 그 알렉시우스 3세는 잡히긴 하지만 죽진 않습니다. 처형당하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콘스탄티노플의 귀족들, 남아있는 귀족들은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니파시오 1세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비잔티움 제국이 일단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드디어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한 아주 심한 약탈이,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약탈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이 난무했다고 하는데요. 교회까지 막 다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유물과 그 뭐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때 많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그 이때 동유럽인이 서유럽인에 가지고 있었던 배신감과 분노가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의 골이 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탈이 끝난 다음에 십자군은 비어버린 요 콘스탄티노플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1204년 5월에 볼로뉴 출신의 보두행 1세가 라틴 제국의 초대 황제로 즉위하면서 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로 하고, 나머지 그 기타 다른 그 비잔티움 제국의 그 뭐 보시면은 요 색깔 보라색 위주로, 그 바스스 하면은 요게 이제 봉신들, 요 국가들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주변 국가들 요렇게 차지했다, 요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요 색입니다. 여기 그 비잔티움 엠파이어의 석색서들, 계승자들, 대표적으로 니케아, 그리고 트레비존, 그리고 에피루스, 이렇게 세 개로 나뉘었네요. 그렇게 해서 요 비잔티움 계승 국가들이 라틴 제국과 이제 경쟁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라틴 제국이 훗날 57년 정도 존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사람들의 출신이 그 요쪽 동부가 아니라 서부 출신 제4차 십자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비잔티움 후생 국가들에게 먹히게 되는데, 그게 1261년에 당시에 니케아 제국의 황제가 미카엘 8세 팔라이올로고스 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하면서 라틴 제국은 무너지게 되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비잔티움 제국이 팔라이올로고스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제4차 십자군이 와해되자 곧장 제5차 십자군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1213년 교황은 전 세계의 기독교도들에게 교서 퀴아 마이오르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그동안의 십자군 관련 경험이 모두 담겨진 십자군 교서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쟁에 참여해서 면벌부를 받고 성질을 회복하며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황은 제4차 십자군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5차 십자군은 교회가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도단이 발족하여 그들이 한 손에 전도서를 들고 각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도단의 연설을 듣고 십자군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조성에 자신감을 얻은 교황은 대규모의 십자군 조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215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중세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라테란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교황은 제5차 십자군의 소집을 공식 선언했고 원정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십자군 소집에 응한 사람에게는 퀴아 마이오르에서 발표한 혜택 이외에 세금 면제, 고리대금 행위에 대한 면벌, 채무 동결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라테란 공의회에서 훗날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는 악습이 발아한 것이었습니다.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서유럽은 다시 한번 종교에 대한 열의가 불타올라 수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옷에 십자가를 꿰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인물은 훗날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 프리드리히 2세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준비에 열을 올리며 감독하던 인노첸시오 3세가 1216년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후임 교황 호노리오 3세가 새로 즉위하였고, 그는 고령이었지만 십자군에 헌신하며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제5차 십자군도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유브 왕조 치하의 이집트를 먼저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1217년 가을 총사령관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6세가 지휘하는 십자군이 베네치아를 출발해서 이듬해 5월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다미에타에 상륙하여 공성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이유브 왕조 알카밀은 십자군을 맞아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이 포위를 풀지 않으면 결국 다미에타는 고립되어 함락될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알카밀은 사절을 보내 십자군에게 이집트에서 퇴각한다면 예루살렘 왕국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트란스 요르단에 있는 케라크와 목레알 요세마는 아이유브 왕조에 임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십자군에서는 동의와 반대가 나뉘었습니다. 반대하는 논리는 트란스 요르단의 요새가 없으면 예루살렘 방어가 어렵다는 점과 이슬람 세력과의 조약은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교황이 파견한 사령관 펠라기우스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한 협상이 계속되었지만 알카밀은 트란스 요르단의 요새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을 넘겨주면 아이유브 왕조는 남북으로 나뉘는데 둘 사이의 연락선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미에타는 고립된 채 사실상 저항 능력을 상실해서 결국 1219년 11월 십자군이 다미에타를 장악했습니다. 다미에타가 함락되자 알카밀은 나일강 상류 만수라로 달아나서 카이로로의 접근을 막고자 그곳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협상이 이어졌지만 타결되지 않자 제5차 십자군은 1221년 7월 다미에타를 수비할 병력을 남기고 아이유브 왕조의 중심지 카이로를 목표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만수라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레오폴트 6세는 다미에타 함락 후 돌아갔기 때문에 진군을 지휘한 사령관은 펠라기우스였습니다. 그는 나일강과 지류 사이의 쐐기 지형에 진을 쳤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십자군이 고립되고 병참선도 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8월이 되자 알카밀의 동생인 다마스쿠스의 알무아잠과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알-아슈라프가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합류하여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슬람의 총 병력 수는 십자군을 뛰어넘었고 오히려 십자군이 포위되었습니다. 보급선이 끊긴 십자군의 식량이 금세 바닥났고 펠라기우스는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진격해서 포위를 뚫고 다미에타로 퇴각했습니다. 포위했던 이슬람 군대는 십자군을 막아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뜻밖의 길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후퇴하던 십자군은 휴전을 제의했고 알카밀의 두 동생은 이번 기회에 적을 모두 쓸어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알카밀은 여기서 적을 몰살하면 다미에타에 남아있는 십자군을 쫓아내기 위해 또다시 공격해야 하므로 협상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복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철수를 방해하지 않을 테니 다미에타를 넘기고 이집트를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8년간의 정전을 약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군 퇴각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살라딘이 1187년 하틴 전투에서 빼앗았던 예수의 성십자가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1221년 9월 제5차 십자군은 실패한 채 귀국했고 알카밀은 의기양양하게 다미에타에 재입성했습니다. 물론 예수의 성십자가 반환은 없었습니다. 알카밀은 애초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5차 십자군이 당한 패배로 유럽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주로 펠라기우스를 향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환 제안을 반대하고 만수라를 공격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프리드리 2세도 욕을 먹었습니다. 십자가 서약을 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출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리드리 2세가 최초로 십자군 서약을 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1215년 라테란 공의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러 정치적 문제와 신성로마 제국 내정 문제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1221년 교황 호노리오 3세는 서한을 보내 프리드리히를 질책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반드시 출전할 것임을 재천명하고 출발 날짜를 1225년 6월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군 서약을 한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십자군 전도단이 병력과 자금을 모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도록 필요한 병력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또다시 연기를 요청했고 교황은 어쩔 수 없이 재연기를 승낙했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이번에는 1227년 8월에 대규모 십자군을 이끌고 출발할 것과 2년간 동방에서 싸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국의 왕 브리엔 장의 딸인 이사벨과 결혼하였습니다.
교황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왕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드리 2세는 예루살렘 왕국의 왕위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령이었던 호노리오 3세는 결국 프리드리 2세의 출전을 보지 못한 채 사망했고, 뒤를 이어 그레고리오 9세가 즉위했습니다. 약속한 1227년 여름이 되었지만 프리드리 2세는 병에 걸려 또다시 출발을 연기했습니다. 그레고리오 9세는 프리드리 2세가 일부러 출전을 피한다고 생각하며 그를 파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실제로 역병이 돌기도 했고, 프리드리 2세는 알카밀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정을 피한 것은 아니고 단지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연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협상 목표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진전되자 프리드리 2세는 교황의 파문에도 불구하고 1228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병력을 모아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 알카밀은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의 동생 알 무아잠은 다마스쿠스를, 알 아시라프는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통치했었습니다. 따라서 세 통치자 간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알카밀과 알 무아잠 형제는 대립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알카밀은 프리드리 2세와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고 형제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프리드리 2세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프리드리 2세와 예루살렘 왕국의 반환을 협상했었던 것인데, 1227년 11월에 알 무아잠이 돌연 사망했습니다. 알카밀은 재빨리 다마스쿠스 근처를 점령하고 다마스쿠스까지 공격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협상은 프리드리 2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게다가 교황은 파문당한 사람은 신성한 십자군의 일원이 될 수 없고 사령관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며 출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 2세는 결국 1228년 9월 아카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알카밀은 다마스쿠스를 공격 중이었기 때문에 십자군과의 협상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성공하면 메소포타미아 일부를 제외한 아이유브 왕조의 모든 땅이 자신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십자군과 협상해서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프리드리 2세는 아카역 야파를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이에 알카밀이 협상에 임하여 결국 1229년 2월 양국의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약에 따라 예루살렘과 나사렛,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에서 해안까지 갈 수 있는 좁은 도로가 기독교도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은 이때부터 성체에 의해 방비되지 않는 무방비 도시가 되고, 이슬람 교도들은 현재의 권리 그대로 살며 알-아크사 사원과 바위의 돔은 그대로 이슬람 수중에 두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양측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으며 트리폴리나 안티오크 등 다른 지역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전투를 벌일 경우 중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리드리 2세의 외교 성과를 환영했지만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프리드리 2세의 협상 결과를 승인하지 않았고 파문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총대주교를 비롯해서 남아있던 십자군들도 성지를 팔아먹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레반트에서 상주하던 성전기사단과 구호기사단 역시 협약을 반대했습니다. 실제로도 예루살렘에 성체가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슬람이 쳐들어와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슬람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기독교도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프리드리 2세는 1229년 자신의 출신지인 시칠리아로 돌아와 교황과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레고리오 9세는 여전히 파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황령과의 갈등은 여러 차례 내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내전을 열쇠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교황의 권력을 열쇠로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전쟁 결과 1230년 프리드리 2세와 그레고리오 9세가 산 제르마노 조약을 체결하여 파문이 철회되었습니다. 제6차 십자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했기 때문에 성공한 원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프리드리의 독단적 결정으로 예루살렘은 방어도 할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6차 십자군은 과연 성공적인 원정이었을까요?
프리드리히와 알카밀의 협약이 10년간의 유효기간을 거쳐 1239년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성을 쌓고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한편 당시 아이유브 왕조의 상황은 1238년에 알카밀이 사망했고 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들 중 한 명이 승리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기독교도들을 내쫓고 예루살렘을 차지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권력 다툼으로 인해 예루살렘 탈환 문제가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220년부터 몽골의 칭기스칸이 화레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칭기스칸이 화레즘의 주요 도시들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은 페르시아를 가로지르며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결과 결국 1244년 화레즘이 아이유브 왕조와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빼앗았습니다. 성지 예루살렘 함락은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랑스의 젊은 국왕 루이 9세도 이번 재난에 주목했습니다. 1245년 리옹 공의회에서 용기를 지닌 루이 9세가 출전을 맹세함에 따라 제7차 십자군이 결성되었지만 이번 십자군은 프랑스만의 일이었습니다. 프리드리 2세가 또다시 교황과 싸움 끝에 두 번째 파문을 당했고 잉글랜드의 헨리 3세는 재정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분으로 고생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루이 9세는 홀로 출전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물자와 자금을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루이 9세가 준비 과정을 직접 관리 감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황 인노첸시오 4세는 프랑스 내 교회 수입의 10분의 1을 루이 9세가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교황의 도움 안에서 루이 9세는 프랑스에서 특별 세금도 걷고 제노바와 마르세유 상인들로부터 함대도 임대하며 전쟁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제7차 십자군은 1248년 8월 출발하여 9월에 키프러스에 도착했고 이듬해인 1249년 5월 키프러스를 떠나 6월 다미에타에 도착했습니다. 루이 9세는 제5차 십자군이 공성에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고 운이 좋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미에타를 점령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통치하던 아이유브 왕조의 아스살리흐는 아버지처럼 만수라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9세는 제5차 십자군이 뒤쫓다가 실패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원정군을 이끌고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원정군이 도착하자 회의가 열렸고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제5차 십자군처럼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 카이로를 박살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륙으로의 진군은 실패 가능성이 높으니 해안을 따라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이슬람과 협상해서 성지를 되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자주 범람하기 때문에 나일강을 따라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은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제7차 십자군은 하느님을 믿고 행동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남진을 결정했습니다. 1249년 11월부터 천천히 보급로를 확보하면서 전진한 결과 1250년 2월 만수라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고 결국 4월 루이 9세를 비롯한 귀족들이 포로로 잡히며 십자군이 대패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유브 왕조의 새로운 술탄으로 등극한 아살리의 아들 투란샤는 루이 9세를 포함한 인질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다미에타를 떠날 것과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유브 왕조의 핵심 병력을 구성하던 맘루크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투란샤가 사망했습니다. 맘루크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십자군과 협상에 임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도 돈과 다미에타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수십만 베잔트를 지불한 후 루이 9세는 풀려나서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레반트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유럽을 출발한 지 6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비록 전쟁에 패배하여 성지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헌신과 신앙심은 훗날 기독교 세계의 모범으로 칭송되어 성왕 루이 9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루이 9세는 레반트에서 기독교도들이 영토를 상실하는 상황을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동방에 자금과 병력을 보냈지만 다시 한번 직접 십자군을 이끌고 동방 원정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마침 시칠리아 쟁탈전에서 자신의 동생인 앙주의 샤를이 승리하자 계획을 실현하기로 마음을 먹고 교황 클레멘스 4세에게 알렸습니다. 교황은 계획을 허락했고 1267년 루이 9세는 십자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의 형제인 앙주의 샤를
것을 푸아티에의 알퐁스가 왕과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어서 잉글랜드의 헨리 3세가 이번에는 참가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1270년 7월 이탈리아 남부 칼리아리에서 집결하였는데 헨리 3세가 자신은 빠지고 아들 에드워드를 보내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들은 십자군의 목적지가 이집트가 아니라 튜니스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루이 9세는 왜 튜니스를 목적지로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튜니스가 지중해를 두고 시칠리아 맞은편에 있어서 그들이 시칠리아에서 앙주의 샤를에게 반대하는 세력에게 꾸준히 자금을 대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튜니스를 정복하면 지중해 서부 연안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집트 정복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집트는 튜니스로부터 얻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루이 9세는 튜니스를 이슬람 점령의 중간 단계로 보고 군사행동을 결정했습니다. 1270년 7월 십자군이 튜니스에 상륙했고 카르타고에 위치한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앙주의 샤를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무하마드가 몇 차례 도발했지만 응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루이 9세의 건강이 약화되면서 튜니스에서 사망했습니다. 며칠 후 앙주의 샤를이 도착했고 그는 무하마드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무하마드는 십자군이 튜니스를 떠나는 대가로 시칠리아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전쟁 배상금을 물기로 합의했습니다. 1270년 11월 십자군은 튜니스를 떠나 시칠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샤를이 무하마드와 협약을 맺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잉글랜드의 황태자 에드워드가 잉글랜드 십자군을 이끌고 시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시칠리아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성지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271년 5월 에드워드는 아크레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아크레는 십자군 국가들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지만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루이 9세의 십자군이 튜니스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맘루크 왕조의 술탄 바이바르스가 거꾸로 레반트에 있는 기독교 본거지들을 급습해서 최대 거점 크라크 대 슈발리의 요새를 빼앗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바이바르스와 전투를 벌이며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1272년 여름에는 오히려 맘루크 암살단에 의해 에드워드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에드워드는 성지를 떠날 결정을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바이바르스와 평화협상을 시도해서 10년 10개월간의 강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십자군은 당분간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잉글랜드로 돌아갔고 그 사이 부왕 헨리 3세가 사망하면서 에드워드가 에드워드 1세로 즉위하였습니다. 십자군은 일반적으로 제1차부터 제9차까지의 십자군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후기 십자군이라 불리는 군사원정이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먼저 1281년 시리아의 트리폴리 백작 알마리크가 주도한 십자군이 맘루크 왕조와 소규모 전투를 벌이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레반트에서 십자군의 지위는 점차 약해졌습니다. 1282년에는 시칠리아의 페드로 3세가 시칠리아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앙주 가문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었고 교황 마르티노 4세는 페드로 3세를 파문하고 십자군을 모집해서 대항했습니다. 이 전쟁은 성지 탈환과는 무관한 전쟁이며 전쟁 결과 페드로 3세가 승리하여 시칠리아를 차지했습니다. 1365년에는 사이프러스의 피에르 1세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공격해서 함락시켰지만 도시를 장악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이 공격은 오히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무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396년에는 헝가리 지기스문트 왕과 프랑스 귀족들이 오스만 제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조직한 십자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일드름 바이지드 1세에게 대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44년 현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벌어진 바르나 전투입니다. 역시 오스만 제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헝가리 울라슬로 1세가 교황 에우제니오 4세의 지원을 받아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무라트 2세는 6만의 대군을 이끌고 바르나로 진격하였고 울라슬로 1세가 술탄 근위대의 포로로 잡혀 처형되면서 십자군이 대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칸반도가 오스만 제국의 손에 들어갔고 이후 유럽은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십자군을 모집하기 위해서 교황은 기독교도들에게 죄의 사면, 세금 감면, 기타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파는 일이 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십자군을 신의 뜻이라며 참여자들에게 천국을 보장했습니다. 특히 제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교회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키며 성직자와 평신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신과 개혁 필요성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 씨앗이 점차 커져서 결국 15세기 이후 각종 종교개혁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고 유럽은 비로소 기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근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십자군이 유럽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